오늘 한번 경매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상황, 이렇게 하면 경매하면 큰일 난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볼 주제는, 이렇게 경매하면 진짜 큰일 난다? 좀 케이스별로 좀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감정가를 시세로 착각하고 입찰해서 고가 낙찰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게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 감정가는 20억인데, 시세는 뭐 18억이에요. 네. 근데, 시세가 18억인데, 감정가가 20억이다 해가지고, 착각을 해서 시세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20억에 받으신 분도 있고, 감정가가 18억인데, 시세가 20억이에요. 네. 근데, 신권에 제가 이제 많이 보라고 하죠. 그러면은 시세 조사를 이것도 잘못을 해가지고 뭐 21억 이렇게 쓰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 평수를 잘못 계산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거든요. 예. 감정가랑 시세랑은 예, 완전히 다릅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자꾸 저한테 얼마에 낙찰 받으셔서 제가 물어보면은 감정가 대비해서 몇 프로에 낙찰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럼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감정이 20억에서 유찰이 됐어요. 네. 그래서 유찰이 되고 해서 한 17억에 받았어요. 근데 시세는 16억이에요. 그러면은 요즘에 다들 감정가의 90%를 받는데 나는 85%에 낙찰 받았다. 싸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시세가 16억인데 감정가 대비해서 85%에 받았는데 실제로는 시세보다 비싸게 받은 거죠. 이런 경우가 의외로 꽤 있어요. 네. 다들 제가 몇 프로에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 시세가 얼마인데 얼마에 받았어요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감정가의 몇 프로에서 받았다. 네. 왜냐면 감정가의 이 가격이 6개월 전에 매겼을 수도 있고 1년 전에 매겼을 수도 있고 이거는 그 경매 물건의 상격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감정가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시세 조사를 별도로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상가가 됐든 토지가 됐든. 두 번째로 낙찰받기 위해서 고가 낙찰 받는 경우, 이게 뭐냐면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 아파트 낙찰받기 힘들죠. 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아파트 낙찰받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를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목표가 시세보다 싸게 받는 게 목표가 아니고 낙찰이 목표이신 분들 가끔 보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낙찰 받아가지고 나가서 낙찰 영수증 받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좀 주목을 받기 위한 그런 분들 가끔 있거든요. 저도 낙찰건을 막 보다 보면은 이분은 왜 이 가격으로 받았지? 오히려 현장에서 일반 매매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의외로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낙찰을 받기 위해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보여주기려고. 결과로 보여준다는 거는 경매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낙찰을 바닷가에 포커스를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은 고가 낙찰을 받으면은 결론적으로는 손해죠. 네. 그러니까 조금 패차를 좀 더 많이 하더라도 저도 패차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더라도 내가 조금은 더 시세 대비해서 저렴하게 받는 걸 목표로 해야 되는 거지 낙찰이 목표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 예, 정확히 말하면 대출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온 경우, 예, 그런 케이스죠. 예를 들어 낙찰을 한 7억에 받았는데 대출이 한 5억 나온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저것 해서 대출이 3억밖에 안 나온대요. 근데 내가 현금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뭐 주위의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받거나 정 안 되면 이제 대출을 내가 사전에 잘못 파악을 해가지고 보증금을 미납을 하게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도 은근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경매 입찰하기 전에 내 입찰가도 있지만은 낙찰 받고 나서도 대출이 어떤지, 그럼 그거는 입찰하기 전에
무조건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그 경매 대출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그 법원 가면 다 있어요. 그러면 이참에 법원 한번 가서 그런 분들 명함 한번 쭉 받아 오셔가지고 요즘에는 대출 조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가이드를 분명히 받아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검색해가지고 이 정도 나옵니다라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개인의 신용도라든가 소득 수준이라든가 그 물건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입찰하실 때는 대출도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예. 아니면은 대출이 필요 없는 상품을 하시던가, 뭐 지분경매라든가, 아니면 내 현금에 맞게만 입찰을 하시던가, 예, 그래야 되는 거지. 대출 애매하게 알고 들어갔다가 큰일 나는 경우도 저도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출도 무조건 꼼꼼히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상권이나 지역조사 잘못해서 예, 공실나서 손해나는 경우. 네. 특히 이런 게 뭐 상가가 좀 많죠. 예, 그리고 요즘 이제 주택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내 감으로 하다 보면 그런 게 되거든요. 주위에 좀 경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상가를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안 들어와. 예. 근데 이것도 시세를 조사를 하니까 월세가 한 100만 원 받는 건데 실제로 해보니까 뭐 60만 원도 받을까 말까래요. 그럼 이거는 누구 문제예요? 내가 시세 조사를 너무 대충 했던 거죠. 그럼 나는 100만 원에 맞게 낙찰을 받아가지고 세팅을 해야 되는데 60만 원이면 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률로 움직이기 때문에 손해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뭐 아파트 빌라 같은 경우에도 세입자가 잘 맞춰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안 맞춰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제로 뭐 임차인이 맞춰지든 뭐 이제 내가 매도를 하든 상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가를 쓰실 분들의 성격이라든가 그리고 나라면은 이런 가게로 업종으로 좀 맞춰보겠다든가 그 동네에서 제일 필요한 업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매도를 하게 되면은 얼마 정도에 받을 수 있다든가 이런 좀 상권 조사라든가 지역 조사를 정확히 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상담하고 그러다 보면은 의외로 조금 대충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예. 그러면 나중에 낙찰받으면 더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권이나 지역 조사를 알 때까지 가야 돼요. 처음에는 많이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 때까지 한 번 봐서는 당연히 모르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뭐 주말에도 가고 평일에도 가고 부동산도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한 네다섯 군데 가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또 가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몇 군데 갔다 와서 아, 이 정도면 되겠네. 약간 본인의 감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큰일 나요. 예. 보증금 미납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잔금을 납부를 했는데도 부동산 가치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매를 하실 때는 좀 감정가 같은 것도 좀 시세 파악을 잘 하시고 들어가고 고가 낙찰 좀 받지 마세요. 예. 시세보다 싸게 받는 게 중요한 거지 낙찰이 목적이 됐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대출 파악도 다른 분들한테 문의를 잘 하셔서 어느 정도 가이드는 알고 들어가시고 그리고 상권이나 지역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경매를 하시면서 손해는 안 나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조금 그런 경매 관련해서 좀 교육을 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입찰하기 전에도 좀 피드백을 여기저기 좀 받아보세요. 아니면은 그렇게 좀 피드백 받으시는 분들한테 좀 배워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예, 그러니까 경매를 하실 때는 손해가 안 나게 이거 말고도 사실 케이스는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경매를 하면 정말 큰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경매를 하시고 다들 좀 자산 증식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